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유아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를 이제 지내셨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만드셨는데,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문유아 선생님의 처음 책을 이제 오티움이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 어르신 놀이라고 성인 놀이라고 하는 그거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한 성인 놀이 프로그램은 내가 따로 개발 안 해도 되겠다. 우리 문 선생님의 이 OTM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자기돌봄 클럽을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밴드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성껏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또 치유걷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함께 산행을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문 선생님과 우리 그 소래산도 한번 치유걷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2시간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유아 선생님이십니다. 교환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한 25년 정도 했네요. 지금 임상은 안 해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병원을 정리를 하고 앞에도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자기돌봄 클럽 혹은 이제 치유 걷기,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이제 저는 실내에서 상담 안 하고요, 걷기 상담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환자를 진료를 하지는 않고 일반인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의 이제 정신 건강을 좀 증진하는,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애착과 놀이 그리고 키움이라는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마다 좀 큰 주제라서 이걸 2시간에 어떻게 좀 녹여내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컴퓨터를 손을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 풀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사람은 놀면서 발달한다, 그리고 놀이의 결핍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 어른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그 아이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위에가 이제 이게 뭐죠? 오랑우탄인가? 오랑우탄 사진이고요. 아래가 사람이에요. 호모 사피엔스인데 딱 보시면 뭐가 좀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하고 오랑우탄하고? 네? 피부가 다르죠. 또요? 네? 미가? 미간이 넓군요. 오랑우탄이. 사람이? 그렇군요. 또요? 눈동자 색깔이 어떤데? 네? 뭐라고요? 눈동자 옆에가 하얀데 오랑우탄은 까맣다. 그쵸. 그러니까 눈동자는 이제 우리가 동공이라고 하는데 동공의 색깔은 비슷하죠. 검정색인데 그 눈 자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공막이라고 하는데 공막이 다른 영장류들은 진한 갈색이거나 검정색인데
인간은 흰색이에요. 인종과 상관없이. 흑인종도 공막은 흰색인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은 공막이 흰색이냐는 거죠.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진갈색이나 검정색이었을 텐데 흰색으로 이제 진화가 되면서 바뀌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그럼 이게 어떤 이득을 줬을까요? 공막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면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일단 생존에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냥을 하기도 했지만 사냥을 당하기도 쉬운 거니까 일단 맹수들의 눈에 띄기가 쉬운 거잖아요. 만약 흑인종이 전부 다 까만색이고 공막도 까만색이면 눈에 더 안 띌 텐데 밤에는 눈이 이렇게 번득번득 흰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가 막 하잖아요, 까맣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건 이제 맹수들한테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생존은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한 여건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생존적인 위험성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떤 이득이 있다면 흰색으로 바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이득이 뭘까요? 우리 공막이 흰색으로 바뀌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거울을 볼 때 흰자가 없고 까맣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울을 딱 봤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 흰자가 없어졌어요. 무섭죠? 네? 무섭죠? 그 무슨 영화죠? 일본의 링? 이런 영화 같은 느낌도 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게 무슨 이득이 될까요? 흰자가 있어서? 예뻐 보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추측인데 진화론이 맞다면 원래 이제 검정색이었을 텐데 흰색으로 바뀐 이유는 소통 때문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자가 있기 때문에 동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 상태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데 흰자가 바탕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눈빛을 통해서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뭐 눈빛으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언어가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들이 눈빛이고 지금도 그건 이제 사실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크죠. 제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말로는 너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좀 그런 느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표정이나 눈빛, 어떤 억양, 어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사실 개별적인 생존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집단적인 생존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개체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사회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협력과 소통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영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뭔가 상대방한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런 역효과가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언어 발달이랄지 자아가 발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사실 발달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 존재죠. 굉장히 사회적 존재고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사실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사회적 존재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모방력이 뛰어나요. 예를 들면 켈로그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1930년대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도 이제 논쟁인데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뭐 환경을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이 더 중요하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요.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얘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직팔자지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뭐 사실은 한 51대 49 유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말이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유전적인 차이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건 또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켈로그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런 믿고 있었던 학자였기 때문에 침팬지하고 자기 아들을 돌 되기 전에 나이부터 똑같이 자기 집을 길렀어요. 근데 그 기른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침팬지를 인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를 최대한 인간화를 시키면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입증시킬 수 있잖아요. 봐라. 아무리 그런 원숭이, 침팬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간처럼 문화 속에서 기르면 이런 교양이랄지 뭐 이런 사회성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길렀는데 이 실험을 원래 이제 몇 년 동안 하려고 했는데 7개월도 못 됐어요. 중단하게 됐어요. 왜 중단했을까요? 네? 누가요? 침팬지가 학습이 안 됐을까요? 침팬지는 학습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가르쳐 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뭐 포크도 사용하고 뭐 기저귀도 차고 다니고 뭐 두 발로 다니고 막 이렇게 집에 생활하는데 자기 아들이 계속 침팬지만 흉내만 내는 거야. 그래서 네 발로 다니고 깨깨깨거리고 손으로 집어먹고 침팬지는 이제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실험이. 근데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방 능력이 이제 뛰어난 게 사실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그 모방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우리 안에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방, 굳이 얘기하자면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뇌에, 우리 뇌 속에 거울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특히 생애 처음 태어나서 내가 처음 만나는 애착 대상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어떤 언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는 무기판적으로 이렇게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모방 능력이 인간이 뛰어난 학습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모방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당연히 느끼시죠. 근데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표정을 따라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건을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인터넷을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세모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세모자. 아니 모녀가 아니라 세모자.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 둘이 나와서 인터넷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나와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자기 남편이랑 남편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시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와 두 아들을 윤곽한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아, 그 사건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네이버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새 모자 사건 하면 딱 엄마 마스크 쓰고 아들 둘 마스크 쓰는 사진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판명이 됐냐면 엄마가 이제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뒤에 이제 물론 또 가스라이팅했던 뭐 무당이 있었다 뭐 이런 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만 나와서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다면 사람들이 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면 두 아들이 자기들이 그런 일을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구해달라고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사라지네. 아무튼 근데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진술을 했느냐는 거죠. 그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아이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그 두 아이도 이제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고요. 공유 정신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공유 정신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망상과 환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그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런 망상을 똑같이 공유하고 그런 환각을 나도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울 뉴런 세포가 가지고 거울 뉴런이 있는 거고 그 거울 뉴런은
아이가 어릴수록 잘 작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1차적인 학습은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거울 유런이 계속 이렇게 강렬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 유런이 좀 더 약화되면서 이제 다른 뇌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자아가 형성되면서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전에는 맹목적인 말 그대로 모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아이가 좀 더 크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발달되고 그래서 선택적인 어떤 그런 내면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미숙한 방식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내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성이 어른이 좀 더 자아가 형성되면서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내면화가 아니라 나름대로 비판적인 조건적인 어떤 내면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보면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뭐 이런 JMS랄지 이런 이제 사이비 종교랄지 뭐 덕질할 때도 좀 그런 일이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딱 있는데 탈세했다. 잘 안 믿잖아.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렇게 쉴드 쳐주고 막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그냥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무비판적인 어떤 그런 내사들이 사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뼛속까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굉장히 커다란 어떤 이런 문화를 이룰 수 있었고 인간의 어떤 진보가 가능했지만 또 이런 굉장히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건 뭔가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 중요하게 느껴야지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헤어지고 집단에서 소외돼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존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계랄지 어떤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자체가 우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행복하고 뭔가 뭐 사랑을 느끼고 이런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뭔가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회적 감정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회성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굉장히 놀라운 건 다른 동물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달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놀랍게도 개별적인 존재예요. 자아가 인간만큼 발달된 존재가 없잖아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동물들이 누가 있어? 있습니까? 고양이나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강아지가 고양이가 거울 보면서 나는 왜 나답게 살지 못하는지 한심하게 느끼는 그런 고양이나 개가 있을까요? 얘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낀 경험이 있으세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인간만큼 이렇게 자아가 발달된 동물은 없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의 미래, 나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런 존재가 동물 중에서 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사회적 존재면 개별성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개별적인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놀랍게도 이 개별성과 사회성이 동시에 다 발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자아가 강하면서 막 이게 집단적 협력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 생각보다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다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버리기 쉬운데 이 조화를 발달시킨다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는 결국 이 두 가지 균형이 평생 동안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숙제예요. 저 칠판 잠깐 인용을 한다면 이게
이게 이제 개별성이죠. 이걸 이제 연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뭐 자율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관계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 힘 간에 끊임없는 대립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관계 안에서 뭔가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그 관계 안에 오래 또 머물다 보면 답답하고 뭔가 또 혼자 자기 시간을 갖고 싶고 뭐 아이를 키울 때는 더더욱 이제 말할 것도 됐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힘 간의 팽팽한 어떤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평생 동안 균형을 맞춰 살아가는 게 건강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아도 잘 발달되면서 동시에 관계도 성숙하게 맺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함을 이 두 힘 간의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잘 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 용어에서. 그러니까 분화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적인 힘을 가져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잘 분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 그렇지 못하죠. 잘 발달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개별성만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는 굉장히 커. 자기한테 굉장히 몰두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대한 관심이랄지 공감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르시시즘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별성이 너무 발달되어 계신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자아가 너무 약해. 자아가 너무 약하고 연합성만 발달되어 있고 또 관계성만 발달되어 있고 또 우리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했던 그런 자아 자체가 잘 발달되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성만 발달되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하고 너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만 있고 너만 있고 나는 나 너는 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분화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글씨를 좀 못 쓰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디테치돼 있다. 우리가 없다. 분리돼 있다. 어떤 그냥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나만 생각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파적인 개인주의는 이제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호혜적인 개인주의는 이렇게 이제 잘 분화된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일단 반대로 나와 너가 거의 구분이 없고 그냥 우리만 이렇게 크게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융합이라고 얘기해요. 융합됐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이가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아이는 혼자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자기 스스로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양육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서 인간한테 뛰어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애착 본능이 가장 강해요. 왜? 오랫동안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끈질기게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한테 매달려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강렬한 애착 본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만큼 이렇게 크게 울으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포유류가 없는 거예요. 절규하듯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애착 대상을 정해놓고 매달리게끔 생물학적으로 그런 애착 시스템이 이제 딱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우리를 집사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애착 대상을 노예화시키도록 어떤 강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 정말 예쁘다. 저 웃음 보면 내가 그냥 깜빡 죽어.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애착 시스템이에요. 나를 노예화시키기 위한 하는 그런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착 시스템이 너무 강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인간은 그런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씨앗이 이미 있어요. 6개월만 되더라도 아이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몸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분리개별화라고 해요.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는 융합된 상태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생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심리적 공생이에요. 나라는 게 없어. 아이가 태어나면 나가 있겠습니까? 자아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서 우리밖에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분화되기 위해서 6개월부터 분리개별하는 작업이 시작돼요. 자기를 찾아가는 노력이 시작돼요.
근데 그게 다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애착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야만 애착을 안정기지 삼아서 세상을 탐색하고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시작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분화가 되려면 안정적인 애착이 된 사람들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돼서 1차적인 분리 개별하는 3세 정도 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언제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냐면 3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아가 이제 형성됐다고 보는 거야, 아이가.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왜 우리가 3세 때 아이가 자아가 생겨났다고 얘기하냐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 애착을 형성된 아이는 그 안정적 애착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전까지는 아이가 부모한테 떨어지지 못하고 막 절규하듯이 울고 매달리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불안이라고 얘기합니까? 분리 불안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혼자 있지 못하지만 3세가 되면 이렇게 그 대상, 애착 대상을 내면화해서 그 전에는 문 앞에 보여야만 안심이 되는데 내면화가 돼 있기 때문에 3세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잠깐 동안 자기 혼자 이렇게 놀 수 있어요. 울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 자기 호기심, 자기 취향껏 이렇게 자기 놀이를 하면서 양육 애착 대상의 구제에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성되는 게 한 3세경이에요. 근데 모든 아이가 그럼 3세경에 이렇게 안정적인 분화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애착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애착 손상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융합된 아이들이 있겠죠. 융합된 아이들은 애착, 아까 분리 불안 때문에 이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세가 되더라도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가 나가려고 하면 계속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거나 나가버리면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문 앞에 서성이거나 그냥 멍하니 있거나 울면서 기다리거나 계속해서 오기만 기다리는 이런 상태로 이제 있는 게 융합이에요. 그래서 이 융합된 사람들은 자아가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미분화됐다 얘기하는 자아가 분화되지 않고 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 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분화가 되지 못한 게 자아라는 자기 세계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분화된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내 옆에 두려고 하고 또 그 사람과 어떤 갈등이나 작은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견디지 못해요. 왜? 분리불안이랄지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돼 있고 자기 세계라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어떤 의견 차이가 생기면 그 작은 차이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하나는 그런 융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맞추는 방식으로 융합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인 중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호 호의적인가요? 타인 중심적 관계를 하는 거예요. 미분화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계에서 이렇게 융합된 상태, 하나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타인 중심적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애착 손상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분리라는 게 있어요. 분리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애착 손상을 거듭해서 받게 되면 이 미분화된 아이는 계속해서 더 매달리고 자기 애착 욕구를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울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이 분리 유형은 과분화라고 얘기하는데 과분화는 뭐냐면 3세가 되기 전부터 때이르게 과도하게 자기 세계가 형성되고 혼자 놀아요. 애착 욕구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이르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분화된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나는 나, 너는 너,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어떤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자기 중심적 관계를 하겠습니까? 타인 중심적 관계를 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힘들어도 얘기도 안 하고 모든 문제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굉장히 좋게 보면 독립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회성이나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사회가 이런 개인화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과분화된 유형, 분리 유형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분화 유형이 많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였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분화. 아까 얘기했던 과분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르시시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저 두 힘의 균형들, 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를 맺으면 상호 성장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인간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이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들을 잘 찾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안정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형성되는 게 이 안정적 애착으로 비롯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결국은 애착이 큰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치과사를 한 25년 해봤는데 정치과 오신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힘들어서 오시죠. 근데 힘들어서 오신다는 말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도 다 힘든데 다 병원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과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고통스러운데도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요. 자기를 위로하거나 지지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분들이 정신과에 오시고, 전무하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러니까 나를 외면하고 방치만 해도 되는데 정신과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더 비난하고 더 혐오하는 이런 분들이 정신과에 많이 오시죠. 우리가 2차 가해라는 말을 하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상황에서 계속 2차 가해를 가하죠. 2차 가해가 뭐죠? 너가 이제 뭔가 그런 뭐 빌미를 줬지 않느냐, 너도 뭐 너가 그럴만 하니까 또 너한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 사람들이 2차 가해를 가하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를 좀 돌볼 수 있나요? 그러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또 잘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나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다 그릇을 쨍그랑 깨뜨렸어요. 순간 어떤 이야기를 자기가 저한테 하나요? 괜찮아. 또 사면 되네.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가 그렇지. 또 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 초라의 감정 뭐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그럴 때 자기 친절의 말이 떠오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돌봄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발달은 스스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상을 내면함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모님은 나한테 정말 좋은 부모님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래도 잘 지금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부모하고 다른 삶을, 다른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내면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그런 다른 대상들을 내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내면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대상이 없었다면 당연히 내 자신의 어떤 정신 세계에는 황폐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한다면 자꾸 이게 다른 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거, 의사소통 이것만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문자 보낼 때 이렇게 보내면 또
삐질 텐데 뭐 이렇게 다듬어서 보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거 신경 쓰세요? 일단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아니 대화도 하면 대화를 하세요? 대화라는 게 사실은 들어주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나 혼자 떠드는 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죠.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자신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나요? 왜 이렇게 슬퍼? 뭐가 그렇게 슬퍼?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나요? 수상한데.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거울 보고. 아이씨, 뭐 이런 거나 보지. 거울을 그런 성찰의 거울을 보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대화한다는 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애착을 형성된 아이들은 어릴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줬던 그 돌봄의 언어가 내면화돼 있어요. 괜찮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지지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아까 눈빛, 표정, 비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어떤 그런 언어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돼서 힘들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물어봐줄 수 있어요. 모국어처럼 이건 어디 학원을 다녀서 배운 게 아니라 모국어처럼 그냥 자동으로 습득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내가 그런 따뜻한 지지와 위로와 격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내면화 시켰을 언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언어가 없죠. 어른이 돼서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지지와 격려와 돌봄의 언어를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뭔가 언어를 습득이 됐어야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뒤늦게나마 언어를 배워야 돼요. 자기 돌봄 언어를.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자기 돌봄 클럽이고 자기 돌봄 워크숍이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되고 평소에 하면 힘들 때 그런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가 가능해져요. 이야기 좀 너무 좀 샜는데 아무튼 애착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착이 잘 형성되면 아까 얘기한 안정적인 분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으면서 자아도 발달시키면서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형성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착 시스템이라는 건 아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아이 혼자만 애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애착 시스템은 쌍방향이죠. 아쉽지만 이 쌍방향 중에서 지금까지 진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다르게 애착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문화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가 엄마의 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지금 엄마시죠. 엄마 아니신 분도 있나요? 아무튼 엄마라고 가정하시면 엄마가 되는 순간 뇌가 이렇게 바뀌어요. 특히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뇌가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이제 생화학적인 변화까지 같이 동반되면서 뇌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뇌가 이 바뀌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의 뇌가 있었는데 내가 문유한이라고 한다면 문유한이라는 뇌가 있었는데 이 문유한이라는 자아인식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엄마라는 이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한 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 뭐하고 똑같냐면 밑에가 남녀가 열애에 빠졌을 때 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계속 같이 헤어지고 싶지 않고 계속 같이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고 몇 시간 통화를 해도 또 보고 싶고 아무튼 막 이렇게 뭘 해도 다 예뻐 보이고 막 그런 남녀간에 열애에 빠졌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있었나요? 있으셨어요? 네.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가던가요? 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가셨어요?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되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요? 네. 왜요? 서로 이제 네. 대화를 많이
취향이 같은 거네. 저희는 이제 가치관이 좀 예. 네,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연대하자. 예.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맨 처음에는 저희 아저씨 가치관이 맞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늘 저한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우유들과 걸리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그 내면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제게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계속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예. 네. 그 영향이 또 남편한테 미쳤고. 남편도 원래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아까 애착 손상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검사를 해보시면 55%는 안정이차거나 확률상 이건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확률상 55%고 45%는 불안정이차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년기, 아동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한 45% 되죠. 55%가 안정이착이라고 했는데 그럼 안정이착은 단일한 그룹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55%를 다시 들여다보면 성인 안정이착을 형성하신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서 성인기까지 안정적인 그런 애착 유형을 유지하고 계시는 이걸 이제 지속적 안정애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릴 때는 불안정애착이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안정애착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인 안정애착의 한 25%를 이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럼 이 25%는 왜 불안정애착이었는데 안정애착으로 바뀌었을까?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 또 이제 연구하는 거죠. 파고들면서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또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아동기를 보냈지만 또 이렇게 성숙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를 이렇게 연구를 또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결국은 이제 제2의 애착 대상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한 인간으로서 그런 따뜻함이나 사랑을 잘 주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그런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 얘기하면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라고 얘기했지만 배우자 얘기 들으면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죠. 배우자? 나는 안정애착이었는데 배우자 만나서 불안정애착. 근데 아무튼 배우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불안정애착은 불안정애착끼리 커플링이 되게 굉장히 쉽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친밀함을 느끼는 건 결국 이질감이 아니라 동질감 때문에 내가 차별받고 자랐으면 차별받고 자란 사람과 잘 통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불행한 환경에 자랐는데 행복한 환경에 자란 아이랑 쉽게 친해지겠습니까? 얘는 다른 세계 사람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밝고 나는 이렇게 안정적인 애착인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우울하고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만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런 박한 감정들, 어떤 그런 유년기, 아동기 어떤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그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서적인 공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낙관적이고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꾸 얘기가 좀 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자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성직자일 수도 있고 뭐 또 상담가도 사실 이제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제2의 애착 대상 역할을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제 여기 더 이제 우울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죠? 지금 말을 못하지만 지금 막 배우자 얘기를 하면 막 이 부러움을 막 질투심 막 이런 게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부모 복도 없지, 남편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뭐 이제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세상이,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러신 분들 누가 계신가 한번 보고 있어요. 감추려고 하시지만 그 감출 수 없는 눈빛, 표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제2의 애착 대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스스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불안정이 있어서 스스로 안정이 있어서 바꾸시는 분들. 그럼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전에 불안정 애착 때문에 자기 돌봄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죠. 자기를 굉장히 비난하고 혐오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어떤 순간 어떤 경험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그게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에요. 그럼 부단한 자기 성찰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 성찰의 도구가 이제 뭐냐이겠지만 그게 명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독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글쓰기일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고 이런 자기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뭐 책을 보고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제2의 애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내면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굳이 분리를 시킨다면 이런 교육 과정도 사실 그런 과정이에요.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6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남녀간의 열애에 빠진 뇌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의 장난이기 때문에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실상이 나타나잖아요. 네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콩깍지가 씌울 때는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바랐던 그 이상과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무튼 이 열애에 빠졌을 때 뇌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런 이성의 뇌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뇌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되게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그게 엄마의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랑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하나 더 갖다 붙인다면 중독자의 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랑 열애에 빠지는 거랑 중독이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엄마의 뇌는 엄마는 뭐에 중독되는 거예요? 아기 중독자예요. 아기 중독자. 아기는 엄마를 노예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장치하고 태어났고 엄마는 아이를 가지는 순간 뇌에서 한순간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끔 아이 중독자가 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이 애착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생물학적인 거예요. 뭐 문화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열애에 빠졌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실상이 이제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이 엄마의 뇌가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3세경에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되짚어서 얘기를 해보면 엄마의 뇌라는 것도 전차적으로 그게 호르몬이랄지 이런 변화들이 약해지면서 자기의 뇌로 조금씩 다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 한 3세 정도 이런 게 많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아이가 혼자 지 알아서 이렇게 분리개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엄마의 시간에서 조금씩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엄마의 세계에서 이제 조금씩 자기의 세계를 형성을 하면서 내가 엄마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기 정체성들을 되찾아가면서 자기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이런 노력들이 병행이 되어야만 아이가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는데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 뒷따라만 다니고 아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하나에서 10가지 이렇게 뭔가를 다 해준다면 엄마도 분리개별화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아이도 분리개별화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너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런 과잉양육이에요. 과잉양육이 결국 애착 손상을 초래해요. 왜? 계속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또 다른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착 욕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탐색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의 욕구와 자율성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성의 욕구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애착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관계성에 대한 결핍이 너무 커서 애착 손상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 개별성을 잘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착 손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세심한 반응이 중요한데 이 세심한 반응의 핵심은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는 안아줘야 되지만 아이가 내려오고 싶을 때는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게 이 중요한 이 애착, 안정애착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해주는 것을 그냥 애착이라고 생각하시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런 이중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셔야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엄마만 찾고 뭐 애착 대상한테 매달리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는 탐색 욕구가 있고 아이가 이렇게 갓난 아이지만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6개월부터 발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감지하고 그 욕구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 상으로 이렇게 3세가 되면 엄마의 뇌가 약해지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문화적인 영향이에요. 뭐 다른 집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제 과도한 경쟁이니까 때이르게 많은 것들을 좋은 출발선에서 뭔가 아이를 인생을 좀 시작하게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애착은 이 접근성과 반응성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죠. 너무 이렇게 혼자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 지금은 이제 사실 접근성이 과도한 거예요. 계속 안아주고만 있는 거죠. 내려놓지를 못하고. 근데 사실 접근성보다 더 중요한 건 반응성이라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차리고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원하는 건 관계성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성을 원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이제 분리 개별을 해 나가면서 3세경 되면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 경우를 얘기해요. 아까 불안정 애착, 특히 불안형은 아까 미분화된 융합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우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융합된 상태 계속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애착 대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거기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내면의 취향,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미처 기울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하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취향이나 개성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아요.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뒤죽박죽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그냥 그대로 모방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가수, 뭐 매칭이 안 되는 장르를 똑같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니까 그걸 또 모델링하고 또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모델링하다 보니까 뭔가 취향이라는 게 짬뽕이 돼버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그 사람 싫어한다 그러면 나도 그럼 이제 싫어할게라고 이제 돼서 또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리거나 이제 이런 일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안정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이제는 그런 애착 대상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자기 자신의 탐색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탐색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애착을 이제 지지 기반으로 안정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에 대한 탐색과 세상에 대한 탐색을 본격적으로 3세 이후부터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취향을 이제 스스로가 발견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자기 방식의 놀이를 하나 둘씩 이제 형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하나 뭐 어떤 그런 너무 이게 무분별하고 그냥 이렇게 체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태나 또 그런 체계들을 갖추면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놀이는 이제 굉장히 고등동물의 특징이고요. 잘 노는 동물일수록 말 그대로 고등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동물이라는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사회성이 또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결국은 유력한 수단, 방법이 결국 놀이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는 그 두 가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죠. 애착 욕구도 가지고 있고 탐색 욕구도 가지고 있어요. 의존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독립에 대한 욕구도 이제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런 애착 대상에게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엄청난 불안과 갈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생각을 잘 안 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만 해도 아이한테는 얼마나 큰 불안이고 갈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불안과 갈등들을 아이는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 개별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애착 대상한테는 마냥 의지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이가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데 애착 대상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착 대상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제3의 대상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이나 또 이런 혼란, 갈등들을 그 대상이 뭡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인형, 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3세 경의 아이들, 이 3세 전후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자기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제 하나의 그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휩싸이기 때문에 애착 대상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외부 대상에게서 지지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대상들이 이 이맘때 아이들한테는 따뜻한 촉감을 주는 그런 애착 대상을 대체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심리학자 위니콧은 중간 대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죠. 그런 거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아이들 기를 때 뭐였나요? 그게? 대부분 인형, 그 다음에 뭐 그런 담요, 아무튼 따뜻한 부드러운 또 촉감을 주는 애착 대상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에요. 아이들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그런 대상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좀 더 크면 이제 뭐 가상의 친구들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이 중간 이 고민형 이런 게 이제 중간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걸 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밖에서 나를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대상이라는 게 그러면 아이한테만 필요할까요? 여기 지금 어른이신데 어른들은 중간 대상이 필요 없어요. 어른들도 중간 대상이 필요해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의지에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배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 성인들한테도. 성인들한테 그 중간 대상은 뭘까요? 네? 종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신앙을 들 수 있죠. 신앙일 수도 있고 또요. 뭐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책이랄지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책을 빠뜨릴 수가 없죠. 예술, 뭐 음악이나 뭐 그림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그런 지지나 위로의 그 대상이고, 뭐 당연히 뭐 사람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의지해서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변화들을 우리 스스로가 대체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 대상이라는 게 우리의 발달 과정, 특히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런 시기들을 이제 우리가 중간 현상, 중간 시기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과도기가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 바로 확 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수로 나가는 것처럼 이런 이제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전진과 후퇴를 거치면서 결국은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서 학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부모가 이렇게 잡아주고, 응? 나중에 이제 혼자 이렇게 타는 것처럼 그런 과도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중간 경험, 중간 과정들을 거치고 중간 대상에 의지해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발달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중간 대상일 수도 있고 중간 경험일 수도 있는 게 이제 놀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은 위험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연습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과도의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놀이가 결국 이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전까지만 이제 공상 속에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의식들이 채워져 있는데, 공상에서 현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도 놀이고, 집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그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도 놀이고,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놀이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도 놀이를 통해서 관계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가 어른으로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놀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고 왔는데 이렇게 강의하기에는, 이 강의 듣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씨네요. 그쵸? 굉장히 좀 자본주의 찌든 생각인데 이런 날씨는 살 수 있다면 좀 사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네요. 애들 뭐 결혼식 할 때랄지 뭐 이럴 때 너무 좋네 날씨. 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적 애착이 되어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취향, 자기 자신의 내적 탐색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도할 수 있어요. 미분화된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애착 대상의 눈치를 봐야죠. 계속 매달려야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취향,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미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과분화된 아이는 어떨까요? 일찍부터 때리게 혼자 놀 수 있다면 얘네들은 그러면 엄청난 탐색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쵸? 이게 사실은 안정적 애착 뒤에 이제 이런 탐색들이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무분별한 탐색이기 쉽고요. 그 안에도 사실은 그런 욕구가 있죠. 사실은 왜 없겠습니까? 그걸 이제 다 억압하고 있는 거고 잠재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탐색 욕구로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좌절감, 분노 어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탐색해 나가는 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이렇게 사실은 억압하는데 그게 선택적으로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애착 욕구만 내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차단시키고 내 자신에 대한 내적인 어떤 취향이나 욕구 이런 것들은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내적 세계에 대한 탐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그런 외부 세계에 탐색은 하지만 그게 사실은 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구의 바탕을 둔 탐색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기와 이렇게 잘 접촉되지 못한다는 건 미분하건 과분하건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스튜어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놀이문화연구소 소장이에요. 근데 이분을 이력을 보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 이제 책을 봤을 때 정신과 의사가 왜 놀이연구소를 차렸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니까 그럴 만한 이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뭘 많이 했냐면 정신 감정을 많이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정신 감정을 몇 건 해봤는데 제가 담당한 사건은 뭐 사실은 아주 큰 어떤 그런 사건들은 아니고 그냥 뭐 사기 뭐 훔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도난? 도벽?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형량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막 미친 사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친 사람 흉내는 어떻게 내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정신 감정을 받고 싶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정신 감정을 받고 싶어서 미친 사람 흉내를 이제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하죠. 되게 이렇게 도닥도닥하면서 아이고 보면 이제 너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신과 환자가 있을까요? 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내시키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이 사람도 이제 정신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연쇄살인범 정신감정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총기 뭐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연쇄살인범들의 이제 그 정신감정을 해봤는데 한두 번 할 때는 잘 몰랐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물론 결국 이제 사회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만 그 바탕이 이제 과거력 이런 걸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놀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놀아본 경험들, 물론 어른이 돼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놀이 경험과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가 박탈된 어른과 아이들, 이거랑 정신병리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이제 연쇄살인범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연쇄살인범들은 전부 하나같이 이제 어떤 놀이의 경험이 박탈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게 그냥 연쇄살인범들한테만 해당되느냐 혹시 이제 혹은 뭐 사이코패스한테만 해당되느냐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특정 정신질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의 심각성 어떤 큰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뭐 조현병 이런 게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심각성이 클수록 공통적으로 아동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성인기의 놀이 경험이 크게 박탈되어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임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놀이의 중요성들을 보다 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런 놀이 문화를 보급하는 일을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놀이문화연구소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놀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느 한두 가지로 이제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발달에 결국 어떤 총체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뇌의 발달이랄지 사회성의 발달이랄지 감정의 발달이랄지 우리가 어떤 자기 조절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놀이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사실은 얼룩말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세로가 이제 탈출을 해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막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인간들 너무 나쁘다, 인간들 너무 잔인하다, 동물원 없애라, 걔네들 왜 우리에 가둬두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사실 정신 건강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인간과 같이 사는 가축이 된 혹은 애완동물이 된 동물들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다 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이런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동물원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태 동물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죠. 근데 정작 이 동물들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과 다르느냐는 거죠. 우리 생활은 동물원하고 뭐 다른가요? 예를 들면 에버랜드에 사는 동물들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 뭐 다른가요? 계속 학교하고 집하고 뭐 직장하고 집하고 이렇게 왕복하면서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여행 한 번 가죠. 어쩌다 한 번씩 여행 한 번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못 갔네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여행 갔다 오지만 또 결국은 또 있고 그 뭐 정신병원 뭐 동물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창살이 있어서 딱 누가 봐더라도 감금돼 있고 폐쇄된 생활이라고 생각을 딱 하지만 우리 삶도 이렇게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캐빈 피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 그 오랫동안 배를 타야 되는 어떤 그런 외항 선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땅을 밟지 않고 몇 개월, 1년 막 이렇게 장기간 항해를 하게 되면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시원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경험을 느끼시는데 뭔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을 지금 잘 안 되고 우울해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걸 케빈 피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선원들은 반드시 이제 중간에 며칠이라도 정박을 하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막 바다 생활을 뭐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어디를 들려서 잠깐 정박했다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런 케빈 피버의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서 원인이 명확하면 그 원인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케빈 피버는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 땅을 밟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창문이 없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바깥 세상을 보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향수병 같은 게 그런 거죠. 향수병. 예를 들면 유학 보내면 모든 아이들이 잘 유학하는 게 유학생활 잘 하는 거 아니죠. 그 중에 유학 적응 못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있죠.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향수병이 있는 거죠. 떠난 집이랄지 고향 이런 걸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향수병은 치료가 간단하죠. 향수병 그 고향을 떠나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아까 그런 공유정신병 치료가 그 두 아이한테는 항정신병이 아무로 먹일 필요가 없어요. 엄마랑 분리만 시키면 아이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창살 없는 동물원일 수도 있고요. 그 사회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DHD 아이들, ADHD도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ADHD가 예전에는 ADHD 유전자가 있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됐던 시대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주어지는 이런 시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좁은 교실에서 뭐 하루 종일 학원과 뭐 학교와 집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단순한 생활이 아니었을 때는 ADHD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복되는 또 생활 이렇게 하면 이제 ADHD는 이제 그 유전자 일찍부터 이제 사실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감정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은 뭐냐면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뭐 블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빠뜨리는 게 꼭 있어요. 뭐냐면 권태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권태인데 권태라는 감정은 지겨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게 반복되면 지겨워서 못 사는 거예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또 밥. 그러니까 밥을 하루 몇 번 하는 얘기 아무튼 이렇게 이 생활을 내가 한 달, 두 달, 6달 이렇게 하다 보면 맛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 맛이 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해도 돼. 그런 반복된 생활을 또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공무원 생활, 뭐 아무튼 이런 뭐 시계추 같은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1년하고 2년 해도 그냥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체질이 아닌데 공무원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미치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유혹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생존이에요. 여행을 못 가면 죽어. 근데 여행을 가지 말래.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그래도 갔다 와야지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이고 뭔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ADHD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권태라는 것은 권태 해결 방법은 좀 새로운 뭔가 삶에 새로운 게 있어야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사람이랑 내가 계속 30년 사는 거 이제 이게 권태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하면 새로운 유전자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유전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된 삶을 참 좋아하고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되면 굉장히 이제 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뭔가 삶을 도전으로 물들이고 뭐 이렇게 나아가지만 또 이게 이제 막 되면 이제 외도를 하고 막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너무 발달한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오서 계속 봤는데 새로운 유전자 이게 굉장히 강해. 그럼 이제 이 애를 내가 사이로 받아들일 거냐 마냐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바람 필 확률 87% 이렇게 뜨면 이제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발달되는 게 어중간하게 발달돼야지 삶이 좀 신비롭고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자꾸 좀 새나가네요. 제가 꽃을 보고 왔더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런 날 강의를 해야 되다니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회가 이런 거대한 상상 없는 동물원 같은 이런 시대죠. 특히 우리나라 더 심하죠. 이런 야외활동 시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런 자극, 적절한 자극, 여기서 말하는 자극이라는 건 해로운 자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자극을 얘기하죠. 잘 놀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제공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DHD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1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중에 하나로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언제 통계죠? 2020년이네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병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런 이제 과잉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런 놀이의 결핍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우리 머리가 어떻게 발달하냐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발달해요. 뇌 발달이 제일 뒤쪽 뒤통수 쪽에 있는 어떤 뇌가 담당하는 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감각과 운동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뒤에서부터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그다음 중간은 감정과 사회성. 그다음 머리 앞쪽, 제일 앞쪽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이성, 판단, 어떤 계획, 어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감각, 감정, 생각 이런 순서로 발달하는 거예요. 이걸 시제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대로 발달이 될까요? 아이가? 뭐부터 생길까요? 아이는? 아이의 시제는 뭐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현재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야 돼요. 애착 대상이 안 보이면 그것은 공포고 눈에 보여야만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있다라고 믿으려면 3세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현재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현재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미래가 생깁니까? 과거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과거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나면서 감정적인 기억이 우리가 과거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기억은 별로 이렇게 단기 기억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시제의 발달은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 중학생 부모님 계신가요? 있을 것도 같은데? 없으세요? 아, 있으세요? 손들게 좀 뭐 하시는군요. 근데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춘기 이 아이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머리 앞쪽이. 그러니까 없다는 건 기능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 계획, 판단, 뭐 미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나중에 뭐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래,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감정과 사회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나이죠. 이 중간 쪽이.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오로지 이 시기 아이들은 친구가 이제 최고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조금 지나면 요 머리 앞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좀 잘 인내하시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를 같이 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2년만 버티면 중독에서 꼭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인내를 좀 하셔야죠. 근데 이 머리 발달 순서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발달을 하는데 결국 아까 정신의학 이 모든 건 다 균형이에요. 분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잘 통합되어지고 잘 연결된 상태에서 아까 그 개별성들이 꼽힐 때 그 분화지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분리인 거죠. 그러니까 연결된 분리 상태가 분화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뒤에서부터 감각, 감정, 이성이 발달하는 게 다 연결되면서 잘 기능적으로 분화되어야지 이게 건강한 상태인데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는 의미는 이것들이 다 따로 놀거나 너무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거나 너무 발달되지 않은 것이 전부 다 정신질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는 거고 과잉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너무 둔한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이 둔한 사람이 있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한 것도 문제고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다 정신학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균형과 조화 속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각각도 감각과 감정과 이성이 잘 각각의 기능들이 잘 하고 연결되어야만 이게 건강함인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감각과 감정과 이성이 잘 조화롭게 발달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잘 균형 있게 여러분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불균형 상태라고 한다면 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그런 아동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당연히 감각과 운동 쪽이 발달하는 뇌가 발달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때이르게
너무 과도하게 이제 머리 앞쪽으로 이제 과도한 인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 아이만큼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마련해주는 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어도 남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뒤처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그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때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단어들, 어떤 그런 뭐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많은 개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맥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간의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소통 능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성의 문제들, 이런 게 이제 방금 얘기 드린 이런 유사사회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아이가 아는 건 많아. 근데 굉장히 사회성은 떨어져 있어. 말은 잘해. 대화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많은 현대인들은 그러는데 이 머리 앞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한 거예요. 뭐가 비대한 거예요? 머리 앞에 뭐라고 했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각과 감정 혹은 이제 특히 감각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감각이 잘 느끼세요? 감각을 느낀다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실 거예요. 저게 뭔 말이지? 감각을 느끼? 맛있는 거 잘 먹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오감, 미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것도 이제 감각인데 제가 얘기하는 감각은 이제 신체 내부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심장 박동, 뭐 장의 움직임, 갈증, 공복감, 위장의 팽만감, 뭐 관절의 움직임, 내 척추의 움직임, 땅이 발에 닿았을 때 발바닥의 느낌 이런 것들이 느껴지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 척추의 방향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위치 지어져 있는지, 궁둥이가 지금 의자에 닿아 있는데 양측 좌골이 지금 의자에 균형 있게 닿아 있는지,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 자세를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몇 시간 정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각을 하고 자세를 교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걸으실 때 땅바닥과 발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걸으시는 분 여기 있으실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 감각도 있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내가 걸으면서 내 어깨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금이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이런 것들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걸으실 분 아무도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각을 느끼지 않아요. 신체 내부 감각.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이 생각의 뇌를 조용히 시키면 좋은데 이 생각의 뇌의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의 뇌를 끌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쓸데없는 생각들, 지금 벌어지도 않는 그런 오만 가지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치닫기 때문에 생각의 뇌를 우리 끌 수 없어요. 그럼 생각의 뇌를 어떻게 조용하게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감각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오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치유 걷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고요. 치유 걷기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각, 특히 신체 내부 감각을 깨우고 또 외부 감각, 신체 외부 감각을 깨우는 건 이제 오감 걷기라고 얘기하는데 오감 걷기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또 신체 내부 감각을 깨우는 몸챙김 걷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치유 걷기 시간이고요. 근데 결국 그 생각의 뇌를 조용히 시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뇌를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의 스위치를 끄는 거. 우리는 너무 자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의 스위치를 끄는 것 자체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감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스위치를 끄는 거, 우리가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것 자체는 결국 몰입이에요. 아까 뭐 감각의 뇌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뭔가 내가 몰두되어 있으면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그 활동 자체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몰입 활동이 바로 놀이죠. 놀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자기 목적적 활동이죠.
아이한테 너희 왜 노냐라고 물으면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아서요라고 얘기하죠. 놀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내가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뭔가 또 보상을 얻으려고 하거나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나는 놀아야 됩니다. 2시간 이상씩. 이렇게 뭐 책임감 때문에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는 가장 순수한 활동이에요. 보상이나 결과 때문도 아니고 책임이나 의무 때문도 아니 그냥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온 세상이 다 놀이터이죠. 아까 호르메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놀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 호르메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어른이 뭡니까? 학교에 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죽어가는 교육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교육이 돼버렸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발달에 있어서 거의 모든 어떤 부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놀이가 가장 중요한 중간 경험, 중간 활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 놀이라는 게 그 아이한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워라벨의 핵심은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한다면 벌써 다 뭐 해결이 됐어야죠. 지금 노동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주 5일째 되고 물론 지금 정권이 바뀌면 더 다시 노동 시간이 늘어날 조짐도 있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점점 노동 시간은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워라벨의 의미는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균형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휴식의 의미, 휴식이라고 할 때는 쉴 후에 숨 쉴 시기잖아요. 한자로 쓰면 쉴 휴자는 사람인의 이제 나무 목이고요. 사람과 자연이 연결해서 우리가 쉴 수 있고 숨 쉴 식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숨 쉴 식자는 위에가 스스로 자예요. 그 아래가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그러면 스스로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휴식을 말할까요? 여러분 어떤 휴식을 쉴 때, 어떤 휴식을 취할 때 자기 마음이 휴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쉴휴는 내가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걸 멈추는 게, 나 밥하는 거 싫어. 나 오늘 밥 안 할 거야. 쉼이죠, 쉼. 근데 그 쉼이 오로지 이게 온전한 재충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식은 뭐냐? 식은 밥을 안 하는 게 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휴식이 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게 그 자체가 동기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처럼 그냥 보상이나 어떤 결과 때문도 아니고 어떤 책임이나 의무 때문도 아닌 그 활동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때 그것을 어른의 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놀이의 본질은 똑같아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렇죠? 뭐 하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내가 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잘 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하실 때? 뭐 하고 노실 때? 네? 꽃 구경할 때? 예, 그렇죠. 꽃 구경할 때. 또요? 아, 그러세요? 아, 예, 예. 그렇죠. 커피 내릴 때. 커피 직접 갈지는 않으세요? 아, 조금 이제 조예가 깊어지면 직접 볶고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죠.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 번아웃 팬데믹이 너무 이제 심한데, 그렇죠? 그건 휴식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 시간은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혹은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런 쾌락, 어떤 이런 것들을 주는 어떤 이런 휴식 시간들은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는 휴식이 별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죠. 저희 동네에 이제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중국집 사장님이 한 4년 전부터 셔터를 내리고 9시에 이제 문을 닫는데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저녁 9시. 처음에는 정말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나. 색소폰 소리가 좀 크니까요. 1시간 불다 가는 거예요. 아마 진정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그 연주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뭐 매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 들어보면 막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제 소리가 달라지면서 한 2년 되니까 와 정말 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꽃이 아름다우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멈춰섰다가 듣다가 이제 갈 정도의 실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가서 사장님 왜 이렇게 저녁에 퇴근 안 하고 색소폰 부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신 얘기가 한다네요. 좋아서.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에요. 8시, 9시부터 10시까지 그 1시간이 온전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고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분이 두 가지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색소폰을 불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사전 찾아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희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할 때 희열감을 느껴보셨나요? 요가 동작 성공했을 때. 그쵸? 그분도 비슷해요. 그분은 뭐 할 때 희열감을 느끼셨을까요? 매일 느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악기 연주 해보신 분들 있나요? 악기 연주 하다 보면 언제 희열감을 느끼세요? 언제 희열감 느끼세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왔는데 연습을 거듭하면서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듣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분은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집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희 이런 감정이에요. 이건 꼭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만 느끼는 건 아니고요. 뭐 운동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내가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랄지 실력이랄지 이런 게 향상되어진다고 느낄 때 어떤 이런 성취감 비슷한 어떤 그런 감정이죠. 뭔가를 해냈다는 이런 느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강렬한 감정을 느끼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기쁨이에요. 아까 권태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희노애락을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고 하지만 뭔가 비슷한 것 같죠? 희와 락이. 근데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의 정의인데 즐거움은 동물적인 감정이에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즐거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즐거움은 순수한 쾌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기쁨은 불쾌감과 섞여 있거나 불쾌감을 거치고 난 뒤에 느껴지는 쾌감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첫 아이 낳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초산의 고통, 그 힘겨웠던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럼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그런 메달 수여식에서 메달 수여받고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눈물을 흘리죠. 그 눈물을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스트레스, 고통, 어떤 불편함, 고생, 역경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지. 아무런 고생 없이 찾아오는 그런 쾌감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먹고 달달한 그냥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서 막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얻는 어떤 그런 위안이랄지 이런 쾌감들은 사실은 지속 기간도 짧고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나는 고생하는 거 싫어. 그냥 나는 편하게 그냥 살래. 나는 불편하고 이런 거 싫어.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뭐하러 사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기쁨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즐거움만 이렇게 나는 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정신과에 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오실까요? 네? 그게 중독이죠, 중독.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인간의 행복은 이 이중나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의 균형, 또 계속 균형을 강조하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중독자들은 기쁨의 회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어떤 그런 중독 대상들에만 탐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중독된 대상을 끊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그걸 끊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 낙이 없는 거죠. 가족들도 더 힘들어요. 가족들 더 괴롭혀요. 왜냐하면 그나마 술이나 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술 먹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아무 낙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더 힘들다고 난리예요. 그걸 이제 마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중독은 긍정적인 대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긍정적인 대체물을 또 다른 중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중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긍정적인 중독이 바로 기쁨을 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108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성경이나 불경을 필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안에서 스스로가 어떤 보람뿐만이 아니라 잔잔한 기쁨들을 느낄 때 결국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의 놀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른의 놀이를 그냥 어른의 놀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서 뭔가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휴식을 이제 오티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정의하는 오티움이 정의는 이제 이런 거죠. 내 영혼의 기쁨을 주는 능동적 휴식.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오티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티움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 있게 이제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 50분 정도를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오티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생겨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병원에 오는 건 아니죠. 상담소에 가는 건 아니고 스스로가 그 힘든 시간들을 자기 스스로가 위로하고 지지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온전히 자기 내적인 어떤 그런 정신력만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중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밖에서 나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주는 어떤 그런 활동, 그런 대상,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많은 어른들한테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힘들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런 오티움 활동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중간 대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병원 다녀서 회복된 분들만 계실까요? 물론 저절로 나아지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말고도 결국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게 뭔가 내 삶의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위로가 되어졌던 그런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티움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의 놀이와 어른의 놀이가 다른 점. 이 어른의 놀이가 오티움인데, 어른의 놀이가 다른 점은 좀 더 어른의 놀이는 체계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오티움은 좀 더 깊이가 있는 여가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한 번씩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고 한다면 독서는 오티움일까요? 아닐까요? 독서도 오티움이 될 수 있죠. 다만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는다거나 뭐 시간 날 때 한 번씩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걸 오티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티움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그런 기쁨들을 느끼고, 그리고 보다 더 배움과 함께하면서 깊이를 추구해서 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여가 활동을 저는 이제 여기서 오티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하고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계성이나 어떤 깊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오티움은 조금 더 심화된 놀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0분 정도 만났는데 그분 중에 뭐 한 제가 만났던 분들은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한 4분의 3이 약간 일이 돼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일로 하려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고, 뭐 강의일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오티움 테마를 좀 정리해 본 거고요. 보시면 좀 약간은 의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성도 오티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한 취미, 운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상적인 활동은 전부 다 오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이
이류간에 약간 구분을 한 거죠. 이건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나를 만나는 어떤 잔잔한 기쁨을 주는 어떤 시간이고 뭔가 하루를 좀 더 활력 있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그래서 뭐 명상이나 뭐 묵상이나 기도, 뭐 108배, 뭐 필사, 뭐 이런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어른의 놀이가 있을 때, 오티움이 놀이가 있을 때 이게 이 오티움이라는 게 자기 취향의 최고봉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발달시켜야 될 그 균형을 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자기감과 연결감이라고 했죠. 개별성과 연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관계성과 자율성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감과 연결감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자기감의 나라는 어떤 그런 감각의 가장 핵심이 오티움이라는 거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티움을 찾고 오티움을 심화시켜 나가는 게 저한테는 성인의 어떤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중년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 지금 이제 혹시 이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40대 이제 중후반, 50대 초반, 초중반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되죠. 생물학적인 변화도 있지만 뭔가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지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세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어떤 그런 자기 결핍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스로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어떤 이런 이제 시기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 이 중년 위기를 보편적으로 겪는데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는 아마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헤쳐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우울증, 중독, 외도 이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은 의지력으로 헤쳐나갈까요? 참아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이 역할을 그래도 끝까지 잘 해내야지 이런 의지력으로 헤쳐나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뒤늦게나마 자기 세계를 찾고 자기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중년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오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꼭 어떤 직장을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고 뭔가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가장 자기다움을 꼽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역은 뭐겠습니까? 일과 관계와 삶의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뭐죠? 요가죠. 요가. 자기다움을 꼽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요가이기 때문에 요가에서 보다 더 자기다움을 꼽히면 인간관계도 잘 풀려요. 인간관계 힘드신 분들 막 억지로 인간관계에 다른 사람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 없고 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잘 발달시켜가면 이렇게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잘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질문할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많이 떠들었네요.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모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후천적이다라는 이런 설들도 있는데 또 그 뇌가 변한다라는 것도 그걸 좀 반대되는 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결국은 두 가지죠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켈로그 얘기하면서 양육이 중요하냐 유전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논쟁이 끝이 안 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둘 다 중요하고 모성의 신화가 있죠. 당연히 모성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당연히 또 사회 문화적 영향 이런 게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3세까지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문화적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갱년기를 좀 이미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갱년기, 에스트로겐이 지금 이제 바닥을 치게 됐다면 이 갱년기 의미가 뭐냐는 거죠.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이제 결핍돼 있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그냥 돌봄 호르몬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왕성할 때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돌보더라도 별로 힘든지 모르고 오히려 그 자체가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기쁨이나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죠. 누군가를 돌보는 게. 근데 갱년기가 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동력, 에너지 이런 게 이제 바닥이 났다는 의미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돌볼 책임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갱년기가 오면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끝냈으니까 그런 선언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삼시세끼 밥 챙겨주려고 하고, 응? 끝까지 뭐 다 자란 자녀들 뭐 아무튼 얘 부탁도 안 했는데 너 얘는 내가 길러줄 테니까 너는 계속 일해라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응? 손주까지 또 이렇게 길러주시고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생물학에 사실 위반되는 거죠. 이걸 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에 기반을 둔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다 사회 문화적 영향이에요. 엄마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화적 영향이 당연히 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물학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결국 둘 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오티움이 됐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티움은 좋아서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오티움이 아니라고 봐야죠. 여기서 얘기하는. 근데 그게 이제 휴식이 될 수는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다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것이죠. 그러면 그게 게으름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이제 그 무기력의 원인을 좀 더 봐야겠지만 뭐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봐야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식물이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문화에서요 미분화하고 다문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이마다 나타나는 기질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중요한 게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분명한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소심하고 굉장히 남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뭐 이런 어떤 기질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자의 아이들이 좀 더 미분화되기가 좀 쉽고 전자의 아이들이 좀 더 과분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아기가 17개월인데요. 예. 애착이 잘 형성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아기가 집에 있고 제가 외출을 할 때 인사를 하면 그냥 울지 않고 잘 빠이빠이를 하거든요. 뭐 이런 걸로 애착이 잘 형성됐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아이의 애착 유형을 판단하는 건 에인스워스의 이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S가 이제 낯선 사람이고 M이 이제 엄마죠. 그래서 이런 걸 관찰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하고 엄마만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고, 당연히 아이가 잘 놀겠죠. 엄마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낯선 사람이 좀 들어오고, 이번엔 또 엄마가 나가고. 낯선 사람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도 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엄마도 나가고 뭐 낯선 사람도 나가고, 그 다음 나중에 엄마가 들어오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다 관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애착 유형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헤어질 때 반응이 아니라
재결합할 때 반응해요. 내가 밖에 나갔는데 엄마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과분화된 이걸 회피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회피형 아이들은 엄마가 들어와도 잠깐 보다가 자기 놀 거 이렇게 논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불안형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가서 막 때리고 꼬집고 막 아무튼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혼란형 애착도 있어요. 다가가는데 쪽으로 피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안전적 애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재결합할 때 다시 엄마가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안전애착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자기가 어떻게 놀았는지를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나 이렇게 놀았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 애착의 특징 중에 하나죠. 물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약간은 속상해하거나 엄마 왜 말을 얼마나 표현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간 그런 반응은 물론 당연히 보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반가움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하고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를 설명.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제 뭐 한 15개월 이상은 되어야지 사실 그게 가능한 거겠죠. 어른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안정애착인지 불안정애착인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안정애착일까 불안정애착일까? 지금 낯선 상황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스스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안정애착이야. 나는 불안정애착이고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내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부모가 잘해줬다면 나는 안정애착이고 부모가 잘 못해줬다면 불안정애착일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렵죠? 성인 애착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뭐 애착형 검사는 인터넷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자기보고식 검사는 항상 이제 어떤 그런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뭐 내가 내 스스로 안정애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애착 유형 검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안정애착이냐 아니냐 그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메타인지가 발달돼 있으면 안정애착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고 결핍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들을 관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안정애착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안정애착이지만 획득된 안정애착이 뭔가 획득된 안정애착이든 뭐 안정애착이든 이 안정애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애착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게 인간의 상위의식 인간의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위의식을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애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애착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심리 발달 의식 발달의 총체적인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초기 경험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안정애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시간이 좀 지났네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